미국 유학을 준비했죠. 죽어라 했죠.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한 15시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22년도에 깨졌어요. 22년도에 미국으로 갔잖아요. 베가스. 밀러 사체프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코치인데 그분이 트레이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끝나면 질문을 엄청 던졌어요. 제가 영어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때 왜 멈춰요? 다 물어보고 다 적었어요. 와, 내가 영어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영어가 이렇게 도움이 또 되는구나. 아, 인생은 참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단 하루도 없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도 무조건 일하거든요. 와이프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슬기님은 운동선수들의 재활 및 퍼포먼스 코칭을 하시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마이페이보릿 필라테스, 리커버리짐, 그리고 퍼포먼스 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슬기님은 농구, 아이스하키, 육상 등 다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운동 재활 및 케어를 하시면서도 성균관 대학교에서 스포츠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석박 통합과정 중이십니다. 오늘 슬기님과 함께 어떻게 재활, 퍼포먼스 트레이닝 쪽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재활과 부상 방지에 관한 정보,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운동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슬기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페이보릿 필라테스랑 마이 페이보릿 리커버리 그리고 3월 달에 곧 오픈하는 퍼포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혹시 그 하나하나씩 어떤 일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필라테스를 운영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재활센터만 운영했고 재활센터는 간판 없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냥 소개로만 선수들만 재활을 했었어요. 근데 필라테스에 관심이 좀 생겼고 일반인들이 재활이라고 하면 무조건 필라테스다 라고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재활이 있고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재활이 있을 텐데 무엇이 다를까를 알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었지만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회복을 위한 사실은 resilient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네. 근데 논문에서 보면은 recovery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resilience라고 해서 회복한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걸 쓰려고 하다가 역시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업이니까 이것 또한 recovery라는 단어를 쓰면서 재활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퍼포먼스 하는 거리가 멀어요. 원래는. 근데 재활을 하다 보니까 재활의 마지막은 결국 퍼포먼스더라고요. 운동선수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필드에서 혹은 온 아이스에서 나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려면 그 마지막 단계, 마지막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뭔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어요.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지하 1층에 퍼포먼스 센터를 따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과 회복이란 것 자체가 원래 능력치까지 다시 올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운동 기능에 집중하게 되는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 맞아요. 부상 당하고 나서 코트 올라가기 전까지 약간 원스톱 솔루션 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하는.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건 일반인이든 선수든 우리 센터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한 큐에 모든 걸 다 끝내길 원해요. 통증을 잡고 재활을 하고 재활 운동을 또 하고 그 운동에서 내 기능을 다시 찾고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이 센터를 나가는 그리고 추후에 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새로운 부상이 안 생기도록 부상 예방까지 하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퍼포먼스 자체 운동에 대한 것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사실 재활 같은 것도 뭔가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하는 느낌이 많지 뭔가 이렇게 센터에 찾아온다라는 느낌을 아직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 대중들이 생각하는 재활과 대표님이 하시는 재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일단은 병원 재활이랑 저희 센터 재활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혹시 병원에서 재활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제가 큰 부상을 아직 안 다녀봐가지고
큰 부상, 뭐 인대 손상이나 그런 걸 크게 당하면 일단은 병원 재활실에 딱 들어가면요. 1대1이 아니에요. 1대 다 프로그램이에요. 트레이너 한 명 있고 여러 명의 다른 부상을 가진 선수나 일반인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 그리고 의사나 헤드코치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 제일 높으신 분이 오더를 내려줘요. 그럼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십자인대에 다쳤어요. B라는 사람이 정거비인대라는 데를 다쳤어요. 두 부위가 전혀 다른 데지만 프로세스는 좁기 때문에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1대1이거든요. 재활은 절대 1대 다로 운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업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제가 해본 결과 다수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는.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진짜 예민해서 각도가 한 1, 2도, 2, 3도만 안 나와도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선수한테 완벽하게 집중해서 이 선수와 내가 완전 일치되는 순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활할 때. 그래야 그 선수도 나한테 신뢰를 주고 나도 그 선수한테 신뢰를 주면서 시너지가 나는데 병원 재활이랑 저희가 다른 점은 그거인 것 같고 호흡이 좀 있는. 그쵸. 완전히 완전 티키타카 느낌이 엄청 강하고 수술을 안 하고 재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제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아는 이제 같이 운동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십자인대가 나갔는데 수술 없이 또 재활해서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좀 저는 신선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거면 당일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활로도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일반인이랑 선수랑 이렇게 부류를 나눠볼게요. 그냥 제가 일반인들한테 수술 권유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왜 그러시죠? 사실 인체가 칼을 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50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50대 때 뭐 많이 오고 어깨가 안 올라가고 이런 50견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Adhesive Capsularicis라고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 하면 Frozen Shoulder라고 해요. Frozen, 얼었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녹잖아요. 녹아요. 50견은. 알아서 녹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뿐이에요. 논문상 봤을 때. 인체는 알아서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내가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지 않다면 저는 수술은 웬만하면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이 자산이고 몸으로 먹고 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랑 똑같다고 봐요. 완전 경주마죠. 비시즌이라는 걸 겪잖아요. 걔네가. 그러면 F1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순간 탁 들어와가지고 타이어만 바꿔서 나가죠. 네네네. 똑같아요. 잠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보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만 탁 바꿔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주차들이 과연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20년, 30년 그렇게 안 쓰잖아요. 끌어 당겨 쓰는 것 같은 그렇죠. 몸의 수명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농구 선수 중에는 그냥 의자에서 못 일어나요. 무조건 손을 대고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로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의 재능으로 사람들한테 희노애락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아픔이 있다는 거를 저는 대중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진짜. 네. 이게 항상 저도 경기 항상 보면은 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축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야, 내가 뛰어도 잘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 후반 85분, 88분 이러면 네. 축구에서 TV에서 볼 때는 이게 힘든 거나 이런 게 안 느껴지는데 사실 경기를 뛰는 입장이나 거기 그쪽 가면은 엄청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쵸. 저도 이제 운동 경기를 뛰었던 사람으로서 뛰면서 영상에서 봤는데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순간이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이제 운동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거의 종합 병동 수준이에요. 같이 대회도 갔으니까 그쵸, 아시겠지만 뭐 안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다 막 와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서 저도 운동선수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게 시즌 하고 그냥 뛴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네. 방금 나간 그 여자애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반월판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시즌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중에 반월판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뛰고 있어요. 풀타임. 이게 가능한가요? 반월판이 찢어지고서? 저희한테 오는 이유는 일단 여기서 더 안 찢어지고 유지만 하고 비시즌에 다시 수술을 하고 재활해서 다시 시즌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시즌 때 온다는 건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뛰려고. 그렇죠. 최악인 상황에서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팀을 위해서 팀 스포츠다 보니까 내가 빠지면 전력이 확 줄어드니까 이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변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수술로 인해서. 몸에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안 해도 어떤 변인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정형외과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게 아니면 수술하지 않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저도 사실 3개월 전에 발목 인대 바깥쪽 3개가 완전 파열이거든요. 그때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가 전화 받다가 넘어져서 발목 인대 3개가 파열됐어요. 완전 파열. 근데 저 수술 안 했거든요. 되게 잘 걸어 다니시던데 아까. 잘도 걷고요. 점프도 하고요. 시범도 보일 수 있고. 네. 재활을 하면서 회복을 이렇게 했죠. 잘. 네. 제가 스스로 많이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그리고 발목이에요. 제가 재활에서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파트가 발목이어서. 왜? 운동선수들을 가르치다 보면 발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스포츠 자체가 지면에 대한 반발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발목과 무릎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는 하지 파트를 제일 좋아하고. 발목 안정성 뭐 이런. 그렇죠. 유연성. 네. 그리고 그걸 통하는 반발력가 엄청 중요하고 사실 골프도 반발력이에요. 지면을 그렇죠.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샷이 얼마나 멀리 나가고 안정성 있게 나가냐. 결국 상체는 회전력으로 가는 거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라크로스도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목 파트를 제일 좋아하지 않나. 운동 선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리커버리 센터에서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육상, 수영, 펜싱 뭐 여러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접하시게 되셨나요? 원래 일반적인 센터의 트레이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선수 트레이닝을 고등학교로 먼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대학을 가요. 그런 다음에 프로 선수 트레이닝을 하다가 대표팀 경력을 쌓아요. 그리고 나와요. 그 이력을 가지고 센터를 차려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이력이 없었어요. 인맥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네. 운동 관련 쪽 해서 원래는 팀에 들어가야 인맥이 생기는데 팀에 들어가야 선수들 인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맥이 없었고 우연치 않게 아이스하키 선수 한 명이 찾아왔었고 그 아이스하키 선수 재활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서 아이스하키판에서 여러 선수들을 맡게 되었고 농구도 우연치 않게 농구 선수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 한 명을 토대로 그 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고 이우석 선수라고 지금 현대모비스에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또 동기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후배들이 그걸 보잖아요. 따라와요.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구를 하게 됐고 육상 갑자기 우연치 않게 육상 선수 한 명 왔는데 초가 주니까 또 소개해주고 펜싱도 우연치 않게 왔어요. 네. 우연치 않게. 이런 말 있잖아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이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한 종목만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인체를 모르고 한 종목에만 빠져서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다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떨어졌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스포츠에 대해서 가려서 보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천천히 그냥 공부를 해왔었어요. 조금씩 재밌다 약간 이러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한 스포츠를 하다 보면 좀 지겨운데 이제 약간 이럴 때 있어요. 진짜로. 네네. 여기서 뭔가 나도 발전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게 있을 때 다른 스포츠에 딱 와요. 그러면 도파민이 엄청 분비되면서 그거 공부를 해요. 이게 새로 고침이. 네.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게 되면서
얘네도 새로운 운동 방식과 나의 기량을 이 선생님이 올려준다는 거를 믿고 따라오면서 또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저라는 사람이 계속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팀에 들어가지 않은 게 전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다. 그렇네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인맥이 있어서 네. 팀으로 갔으면은 하나의 전문가로 이렇게 그렇죠. 되었을 텐데. 네. 대부분 선수 트레이닝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거나 트레이너 선생님들 보면 한 종목만 하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다양한 종목이 있어서 놀랐었거든요. 한 종목만 하면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높아지는데 저는 다른 종목들을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하는 친구들한테 드라이빙을 파고 들어야 할 때 자세가 정말 낮아야 돼요. 보폭이 길고. 근데 펜싱에 빵트랑 똑같아요. 근데 빵트를 하면서 손도 되게 예민해요. 이걸 또 농구에서 쓰는 핸들링이랑 또 유사하게 가져가서 그걸 또 접목시켜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로 통하는 것들이 있구나를 깨달았고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목에서 얻은 지식을 또 다른 종목에 또 입히고 이래서 선수들이 느낄 땐 신박하다 그렇죠.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제 몸의 근본적인 공부 쪽으로 더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더 펀더멘털이 단단해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엘리트 체육이 많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한 종목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커오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요즘 대세가 약간 멀티 스포츠 맞아요. 애슬릿이라 해서 여러 개 시켜라. 이게 정신적으로 번아웃 문제도 해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동들이 통해서 그 균형적인 발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요즘 세대들 운동선수들은 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쯤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해서 바꿔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7세, 8세, 9세 친구들을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하는 게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접해라. 다양한 스포츠를 접함에 있어서 하키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퍽 핸들링이 안 됐던 친구지만 발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방법을 농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를 어렸을 때 많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엘리트를 제가 뭐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한 종목을 딱 선택하는 순간 끝을 보자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여러 종목을 조금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 능력치를 기르고 공부도 계속하고 근데 어느 한 스포츠에 정말 두각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때 정해서 쭉 엘리트의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중2, 중3 때 시작한 친구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는 좀 더 계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몸이란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인생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낸다고 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 해서 더 많은 게 나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보면 실력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점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점프가 다른 종목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영감 받아서 점프할 때도 있고 그래서 꼭 저도 너무 동감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좀 즐거우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스포츠를 겪으면서 그 스포츠에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뭔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뭐가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전혀 다른 걸 생각해요. 그냥 전혀 다른 뭐 TV를 갑자기 본다든지 이러다가 문득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디서 뭘 얻을지는 제가 봤을 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감각을 갑자기 일깨워져서 그 기능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는 다 열어놔야 된다. 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되게 좋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몸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트레이닝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뭔가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하실 것 같은 게 지금 너무 다양한 스포츠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한 몇 명 정도 운동선수들 맡고 계신가요? 스포츠 선수들만 유소년까지 합쳐서 140명에서 한 170명 사이 되는 것 같고 와, 제가 생각했던 거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선수들을 다양한 종목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렇게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 다르게 스포츠마다 하고 뭐 연령대마다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일단은 유아기 친구들 있잖아요. 7세, 뭐 8세. 이 친구들에 대한 접근은 몸에 대한 인지 능력을 높이는 거. 그리고 손발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미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학문이라고 하는 모터 컨트롤 앤 모터 러닝,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되거든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정말 다르게 근육들이 쓰이고요. 똑같은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뭐가 더 과활성화되는지는 찝어봐야 알아요. 아예 전기로 근육을 넣어봐야 아는데 계속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렇기에 협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협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어린 친구들을 정말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어린 친구들 뭐 8세, 9세 친구들한테 끝나면 너가 오늘 배운 게 뭐야? 너가 오늘 못한 게 뭐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적한 게 뭐야? 이걸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몸을 쓴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정의를 내릴 줄 안다는 건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메타인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키워주고자 하는 저는 이 친구들이 운동선수로 성장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성장하더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 뭘 하든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네. 의도가 있게 행동을 하면은 매 연습마다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삶 살아갈 때도 행동할 때도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 평소에 좀 되게 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참 배울 기회가 참 많은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약간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오답 노트를 너네 스스로 정리해라 해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내가 뭘 못하는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할 텐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잘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공부할 때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못한 것만 캐치업해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걸 제가 봤고 저는 운동이나 공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부터 오답노트를 본인 인생 안에서 그리고 이 수업 안에서 운동 안에서 적어낼 줄 안다면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본인만의 오답노트가 생기지 않을까. 유소년을 가르칠 때만큼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새로운 스포츠 육상 선수가 요청을 해오던지 뭐 핸드볼, 뭐 하키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접근을 어떤 방식을 하시나요? 원래 있던 것들에 대해서 파생된 거를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새롭게 그 선수에 집중해서 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26때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그 스타트업 할 때 재활 관련해서 1800개, 1900개의 논문을 좀 읽었었고 그때 당시엔 챗GPT 그리고 뭐 번역 이런 게 없었어요. 프린트를 다 해놓고 노트에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보다 미국이 재활 프로세스가 너무 좋아요. 그 좋은 것들이 책으로 많이 돼 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것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걸 다 읽고 정리를 좀 해놨었어요. 그게 비법서로 일단은 가지고 있고 제가 새로운 종목이 오면 그 선수한테 제가 어느 이 부상인지 일단 물어보고 여태까지 부상 당했던 것들을 다 적으라고 하죠. 왜냐면 제가 놓치는 변인이 없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5일의 기간을 좀 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선수한테 제일 못했던 영상과 제일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 영상 2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영상을 계속 돌려봅니다. 한 장면만 한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어요. 한 장면이라고 하면 3초예요. 3초를 1시간 동안 끊어서 계속 봐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다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발목의 움직임이라든지 계속 그거에 집중하면서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제가 트레이닝하는 방식은 필라테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분절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분절이라는 게 관절이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발목, 발가락에서도 MTP라는 조인트가 있고 막 이렇게 조인트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 조인트의 움직임을 하나씩 일단 다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발목, 무릎을 묶어서 보고 발목, 무릎, 고관절을 또 묶어서 봐요. 그럼 여기서 구멍 난 데가 무조건 있어요. 선수는. 그게 저한테는 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운동선수는 와서 동작을 정말 빠르게 하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얘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동작을 잠깐만 넣어보자. 원래는 계획이 없던 동작이에요. 그런 걸 넣어서 중간중간 삽입해서 그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끝까지. 이상적인 움직임. 네, 이상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느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보는 눈을 갖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건 이제 AI와 AR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의 눈보다 컴퓨터의 눈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고 제 과가 SIS라고 하는데 스포츠 인터랙션 사이언스죠. 스포츠와 과학에 만나는 지점에서 코딩 배우고 스포츠에 관한 걸 공학이랑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한 건데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돌아가서 좀 이야기가 샜지만 5일 정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영상을 분석하고 논문을 읽어요. 최신 논문 중에 또 신박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와 실무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연구자들이 있기에 실무자가 있는 거고 실무자가 있기에 연구자들이 있는 건데 연구원들이 정말로 잘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이 어떻게 녹이느냐가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크고 배우면 끝이 없어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편이고 다양하게 그 선수가 보내준 영상 말고도요. 해외 영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 요즘엔 컨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클립 같은 경우에는 다 찾아봐서 이들한테 이게 이상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찾아요. 배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점프 뛸 때 자세히 보면.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야 점프 뛰는데 무릎을 왜 안으로 넣어? 스쿼트 해도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게요. 스포츠 종목이 바뀌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부셔져요. 원래 생각했던 스쿼트에 대한 기본에 적용시키면은 절대 안 돼요. 좋으면 안 되는. 네. 왜냐면 운동선수한테 체형이 불균형이에요. 여기가 불균형이에요. 당연히 불균형이죠. 당연하지. 편향성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은 주손 주발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반대편을 엄청 키우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밸런스를 맞춰야지 부상에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또 퍼포먼스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근데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 양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부상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양날의 검이 있어요. 불균형이 있더라도 불균형 때문에 부상만 안 나오면 돼요. 그 부상을 예방하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해주는 거지 불균형을 맞춰야 되라고 가버리는 관점으로 가면 그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람마다 구조물은 다 다르거든요. 종목마다도 다르지만 사람마다도 네. 선수마다 그냥 일반인들도 다 달라요. 대퇴가 더 긴 사람이 있고 대퇴가 더 짧은 사람이 있고 한데 제 고관절이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왜 스쿼트는 무조건 이래야 돼? 런지는 무조건 이래야 돼? 아예 정의를 내려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라고는 제 자신이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너무 꽉 묶어요. 원래 우리 몸에 부주상골이라는 게 잘 없어요. 이게 생기는 순간 평발로 점점 돼요. 근데 얘네한테 야 스쿼트 할 때 자꾸 발이 무너지냐 뒤에 판 깔자 이런다거나 발목 가동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얘네는 하키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오파이스 훈련을 하는 거지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적이 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정답 자체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사람에 따른 뭐 부상에 따른 네. 몸의 특성에 따른 거에 맞춰서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접근 방식이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 할 때 항상 저한테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왜 이 운동 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나 시키는지. 네. 정확하게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게 없으면 그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준비 운동 이거 원래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예요. 스쿼트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50분이라는 시간이. 이 친구가 나한테 50분이라는 시간을 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만한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 친구가 내가 순간속도 첫발 5웬이 잘 안 나가요 라고 하면 그 5웬을 위한 준비 운동부터 하나씩 빌드업을 해서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고 쿨다운, 엔딩을 끝내야 되거든요. 기승전결이 확실한 트레이닝이 전 정말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디테일한 부분 하나가 그 친구들을 다시 바꾸거든요. 그렇게 저는 설계를 하고 하는 편이어서 계획하시면서도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되게 반대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 운동부터 모든 거를 다 큐레이팅을 하는 과정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은 모든 선수 트레이너들이나 퍼포먼스 트레이너들이 겪는 문제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준비해왔던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한두 번 더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때 왜 안 되는지 캐치업을 해야 돼요. 캐치업을 해서 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캐치업하느냐는 보는 눈과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수술 방식이 계속 바뀌는 것도 공부를 트레이너들도 조금씩 해야 되는 게 얘네가 수술 방식을 찾아보거든요. 이 수술을 한대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야, 나 그거 모르는 수술인데? 이러면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되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재활 프로세스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프로세스를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 선수생이 처음 했을 때 공황장애 왔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드라인이 있어요. 운동 선수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나와야 되고 몇 월 며칠에 무슨 경기를 뛰어야 돼요. 저한테 찾아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압박감이 처음에 느끼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선수 트레이닝 사회 초년생일 때 그때가 제일 불안하고 얘가 어떻게 될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이 50분을 잘못 써서 얘한테 이 동작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프레셔가 엄청 컸는데 이제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스케이션. 그냥 그걸 즐기죠 이제. 약간 프로젝트처럼 예. 텐션이 이제 올라오는. 야, 몇 월 며칠 복귀야. 딱 얘기해. 언제까지 해줘야 돼 내가. 선생님 저 이때까지 알겠어. 이건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만들어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네. 야 이거까진 돼. 근데 너 회복 속도나 생리학적인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더 빨라지면 좋은 거고 더 느려지면은 구단에다 얘기해서 좀 더 시간을 벌어와라. 어쩔 수 없다. 구단에서 복귀하라고 하면 내 피드백은 계속 줄게. 비시즌까지 버텨보자. 버티는. 버텨보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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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랑 이제 재활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바디빌더 분들하고도 가끔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끔. 닉 워커, 뭐 리건 그라임스, 네. 우리나라 뭐 유명한 뭐 박재현 선수, 네, 장성엽 선수, 뭐 컨디셔닝이라는 거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바디빌더 분들이랑은 어떤 것들 위주로 해주시나요? 막 퍼포먼스 트레이닝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저에 대한 본질은 선수 트레이닝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애슬레틱 트레이닝. 제가 재활 쪽을 쭉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장성엽 선수랑 만나게 되었고 그 선수를 통해서 다른 보디빌더들을 알게 되었고 그쪽도 다 삐걱삐걱대고 멀쩡한 데가 없고 이런.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운동이 고립이잖아요. 고립이 되면 사실 관절이 남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연결져서 받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게가 작은 무게가 아니거든요.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들어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좀 대단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죠.
자기 몸을 갈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는 컨디셔닝 케어라는 거 위주로 해주고요. 컨디셔닝 케어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촉진을 했을 때 안 좋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근육들을 연결 사슬들을 통해서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하고. 아, 그럼 뭐 마사지 같이. 그렇죠. 아, 근막이완 마사지도 하고요. 무대 위에서 데피니션을 되게 추구를 많이 하잖아요. 데피니션을 손으로 딴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선수가 어떠한 포징을 취했을 때 미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보디빌딩은. 게 또 바뀌나요? 보디빌딩은 미학적인 대칭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칭 구조를 만들어주는 근육의 결을 약간 조립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지속되진 않고요. 잠깐 순간적으로라도 무대 위에서. 그럼 며칠 전에 이렇게 만드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베가스 출장 가셔서 대회 전에. 그렇죠. 네. 그때는 장 선수 같은 경우에 전완근 부상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베가스 갔는데 거기서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토처짐에. 제이슨이 너무 좋은 친구인데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토처짐 대표고 지금 현재 그분을 통해서 니거커랑 리건을 소개를 받았어요. 톨처 네, 짐이요? torture. 아. 네, 고문. 고문. 네, torture. 아, 네, 예. 고문짐이라고 하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그들이 좋아해서 계속 꾸준하게 했고 베가스에 있는 동안 그들이 장난을 막 쳤죠. 저한테. 베가스로 넘어와라. 우리랑 하자.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 선수들을 한번 트레이닝 해보고 미국 선수들을 만져보고 동양인은 어떻고 서양인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손으로 네. 만져보면 느낌이 오니까. 네. 근데 그들한테 내가 단 한 번도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인정을 어떻게든 받은 거잖아요. 그때 희열감은 말로 못했던 것 같고 또 워낙 세계적인 또 선수들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보디빌딩 쪽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제가 다시 선수 트레이닝에 완전 전념하고 있거든요. 완전 전념하면서 새로운 꿈을 많이 꾸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NHL이나 NFL 선수들을 만지는 그날까지 트레이닝 해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들한테 인정을 한번 받고 싶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것을 알려준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을 대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재활이나 이제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담당을 해주셨는데 뭐 보디빌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운동선수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수가 있을까요? 2명이 있는데 농구에서 지금 현재 국가대표이자 KT 기둥, KT 하윤기 선수. 그때 당시에 윤기 같은 경우에는 페로니어스 롱구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텐던, 건이 있거든요. 건이 완전 끊어진 상태였고 그걸로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8개월이나 7개월 정도 봐야 된다. 그때가 윤기가 대학교 4학년 1월 달이었어요. 그 공백 기간을 가지면 시즌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프로 입단도 네. 있고 작년은 좀 달랐지만 원래는 9월 10월이 드래프트니까 그럼 드래프트를 바로 나가야 되는 건데 보여주는 게 없는데 드래프트 바로 나가면 그 전에 이제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도 진짜 우연치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때 한참 아이스하키 애들 많이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윤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우석이 때문에 윤기를 알고 있었는데 윤기야 너 뭐하냐 이렇게 전화해. 형 나 다침 이러길래 야 어디 다쳤어 이렇게 얘기해서 형 나 7, 8개월 뭐 걸린대. 야 나 여기 센터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밥 봐줄게 했는데 봤어요. 봤는데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야 이거 붓기부터 빨리 빼자. 형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좀 보자 일단. 내가 한 1, 2주는 해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윤기야 너 어차피 감독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한 2, 3일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봐라 하고 논문을 엄청 읽었죠. 정리를 싹 했어요. 근데 논문이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서 변인 제거만 조금씩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논문대로 가면서 저만의 방식대로 막 하는데 기간이 확 주는 거예요. 2달이 됐을 때 런닝 점프를 했고요. 병원에서 7개월 뒤에 복귀하라 그랬는데 3개월 차였어요. 고대 농구 코트에서
야, 이제 한번 코트 훈련 가보자 해서 제가 볼을 계속 던져줬어요. 덩크를 한번 해보겠대요. 3개월 됐는데요. 네, 덩크를 한번 해보겠대요. 윈드밀을 꽂은 거예요. 와. 그러고 거기서 둘이 하이파이브 하고 됐다, 끝났다. 윈드밀이면 이제 다 된 거야. 착지까지 완벽했으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복귀를 했죠. 첫 대회를 바로 뛰었어요. 원래는 유리그 후반부에 들어갔었는 거였는데 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으세요? 이런 선수는 좀 처음 봤다라고 좀 느꼈었어요. 하윤기라는 친구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대단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면의 노력이 얼마큼인지 사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센터에 9시에 윤기 때문에 같이 나왔어요. 9시에 저랑 2시간 동안 재활을 해요. 사이클 1시간 타요. 12시에 밥을 먹어요. 센터에서. 낮잠을 1-2시간 자요. 그런 다음에 웨이트를 또 2-3시간 해요. 그런 다음에 사이클을 또 타요. 그런 다음에 좀 자요. 저녁을 먹어요. 아까 등 운동했으니까 가슴 운동을 또 해요. 그리고 사이클도 저희가 손으로 사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로 저녁에 인터벌을 했어요. 심폐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3개월을 산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살았어요. 휴식을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안 할 때 있잖아요. 안 하는 날은 저랑 마사지 매뉴얼을 계속 받았어요. 뭐 2-3시간 받고 사우나 좀 갔다가 슈 싸도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손가락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것만 계속 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냥 그거에 맞춰져 있는 선수네요. KT 들어가서 첫 시즌 때 친하니까 장난치려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받길래 형 잠깐만 이러더니 나 한 세트만 해야 돼 이러더니 갑자기 보강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델롱은 되는구나. 뒤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는데 모든 프로 운동 선수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종목별 선수들 있잖아요. 이들의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엘리트 선수들보다. 그 엘리트 선수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남들보다 10분, 15분을 더 투자해서 밴드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내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보강 운동 좀만 더 하자. 내가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 사이클 좀 타고 귀찮아도 사우나 가서 냉온 이러는 게 몸에 아예 배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쌓여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뭐 빛내는 손흥민 선수나 뭐 예전에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들의 이면을 저는 실시간으로 눈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재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 또한 정말 안 쉬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얼마큼 노력하는지 아니까. 네.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니까 전 선생님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전화 왔을 때 답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전화 왔을 때 야 이거야. 내 생각이 이건 것 같아. 그 과정을 처음 봤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그러고 나서 프로 가더니 갑자기 대표팀 되고. 그렇게 잘 되는 거를 재능이라는 한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또 안타까운 면이 있겠네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노력을 정말 꾸준히 진짜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몸이 안 좋으면 그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게 운동선수인 것 같고 지금 DB에 있다가 KGC로 간 김종규라는 선수도 있어요. 국가대표 센터. 종규도 과민할 정도로 완전 몰입형 운동선수예요. 그거에 빠져 살고. 그러니까 이름 날리는 선수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른 운동선수들을 봤을 때도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집중과 노력을 쏟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그들을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찍먹이라도 한번 1등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발전형 선수들도 혹시 있었나요? 만나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커리어가 좋아지는 경우들. 이우석 선수 있잖아요. 모비스. 사실 저는 우석이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봤을 때 엄청 뺀질이었거든요. 형 힘들어요 막 이러고 그만 막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 맨날 그러다가 모비스 들어가서 프로 가가지고 하는데 매년 달라지고 매년 성장하고 원래는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막 엄청 이름을 날리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 국부급으로 또 막 추앙받고 그러잖아요. 완전 노력파예요. 완전 타고난 재능이 12 만점이라고 하면 슛도 노력형 점프도 노력형
우석이는 나이가 들면서 키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그런 모든 요소들과 항상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모이면서 지금의 이우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위치에서 또 열심히 꾸준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키가 크는 그런 운을 또 맞게 되면서 이제 또 그게 만개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석이 같은 경우에는 저 만나면 형 나 뭐 요즘에 지금 몸 상태 이런데 들어가기 전에 보강 운동 뭐 조금 더 할까? 그걸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보는 게 이우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과 태도의 차이가 크네요. 모든 인류 선수들은. 아이스하키 하는 친구들도 지상 훈련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링크 안에서 이러이러한 동작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지상에서 어떻게 얻어갈까라고 물어보면서 본인들이 못하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지상에서 녹여요. 그거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기대되는 무언가를 넘어서 더 받아가려고 하고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의식을 또 계속하고 물어보는 그런 태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소년 교육하실 때도 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의식하고 자기가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려고 하시는 거군요. 저도 직원들이 있지만 가장 이쁜 직원이 뭐냐면 질문이 많은 친구들. 질문이 많은 친구가 진짜 이뻐요. 왜냐면 본인이 어떠한 트레이닝을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되잖아요. 혼자 생각해서 정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도출이 안 될 때는 선배한테 물어보면 길은 알려줄 수 있어요. 너 이 책 한번 봐봐. 이 문구 한번 봐봐. 아니면 이 영상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길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전 재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이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근데 일을 그냥 돈을 벌고 가는 수단 아니면은 딱 나에게 주어지고 해야 하는 일들만 처리하고 가는 것 같고 그 이상은 사실 이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아해서 하는 일인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고 전 사실 축복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재밌어하고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고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몸소 겪으며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계속 얻어가면서 사실 인스타랑 유튜브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면서 이들한테 도파민을 계속 얻어요. 이미 도파민을 일하면서 얻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소스에서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인스타 릴스를 만들고 하지만 만들기만 하지 안 봐요. 남의 걸. 이미 내 삶 안에 지금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수업했던 친구는 고등학생이에요. 백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안양고등학교에 있고 최근에 큰 부상을 좀 당했어요.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질문 세례예요. 걔는 농구밖에 모르거든요. 아예. 그 친구도 중2 때 시작한 친구인데 농구에 관련된 질문만 저한테 수도 없이 던져요. 이 형들은 어떻게 운동했어요? 이 형은 제 나이 때 어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만 물어봐. 이제는 지훈이랑 수업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오늘 질문 5개만 해. 농구 관련 질문. 형들에 관련된 질문 딱 5개만 네 머릿속에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은 너무 이쁘죠.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스타일이에요. 10몇 년을 이렇게 프로 운동선수들을 배출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피땀 흘려 노력한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대성하겠다가 눈에 보여요. 한순간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빛은 보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선수 중에 SK 양준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번에 수술을 했고 재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준아, 너가 정말 뭐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동굴 안에 있을 것 같다. 진짜 게임도 못 뛰고 계속 재활만 하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동굴은 끝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너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칼을 갈아라. 너에겐 무기가 있다. 나중에 동굴 끝에
작은 빛을 봤을 때 너가 칼을 갈아 놓으면 정말 반짝이게 빛나겠지만 무딘 칼이면 빛이 안 난다. 너한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니 지금 열심히 칼을 갈아놔야 된다. 기회는 한 번은 온다. 그 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죠. 누구한테 기회는 다 찾아오니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딱 봤을 때 대성할 선수가 보인다고 하셨었잖아요. 느끼셨을 때 정리를 하자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진짜 완전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몸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티는. 네. 완전 튀는 애들이 있어요. 와, 얘 말도 안 된다. 운동신경이 말도 안 된다. 얘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예 다르다. 그냥 1을 넣었는데 지금 3이 나왔으니까 내가 3을 넣으면 몇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플러스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메타인지가 정말 높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인식하는 그 태도. 맞아요. 본인 게임을 다시 봐요. 다시 보고 잘한 거 말고요. 못한 것만 봅니다. 내가 왜 못했는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아, 내가 이 순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스텝이 안 되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적어놔요, 애들이. 그런 다음 저한테 줘요. 오답노트잖아요. 걔만의 오답노트란 말이에요. 얘 먼저 하자. 그럼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들만의 오답노트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어가려면 일단 뭐 재능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거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노력, 긴 시간 동안 꾸준한 맞아요. 노력, 내 시선에서 계속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단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부정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왔어도 다시 하면 돼가 깔려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찍먹이라도 1등 한번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맛이 뭔지 알아서 거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인류 선수들의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고, 네. 그 욕심도 있으셨다고 하셨었는데, 미국 유학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네. 예. 어떤 일들 때문에 유학을 안 가게 됐나요? 사실 2015년도쯤에 제가 GR이랑 토플을 강남에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미국 대학원 가기 위한 시험들. 네. 했는데 운동센터에서 알았던 친구가 스타트업을 창업하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10번 정도 찾아왔거든요.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죠. 엄마,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1년만 얘랑 이걸 해도 되겠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해봐라. 대신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라. 너가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그러다가 제가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다시 미국 유학을 준비했죠. 다시 암흑의 길로 들어가서 모두가 다 아는 YBM과 해커스를 다니며 죽어라 했죠. 그때 당시에 진짜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를 너무 몰랐고요. 단어를 모르니까 읽히지가 않죠.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모르면. 그리고 읽을 줄 모르면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단어를 씹어 먹자. 쓰면서 사실 단어를 외웠어요. 나중에 공책이 아까워서 공책 한 줄에 줄자로 반을 그었어요. 한 줄에 단어를 2개를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워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참 많이 바꿔놓네요.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교수님, 코로나가 터졌는데 F1 비자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선수 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선수 과목을. 네. 근데 그러려면 F1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국에서 그냥 해보자 해서 조용히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미국 유학 좌절된 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지금 제가 36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제가 그때 당시에 27, 8이었으니까 갔다가 왔으면 아마 박사 딱 끝나고 연구교수를 할지 아니면 현장으로 나올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운 좋게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2개, 농구,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을 맡아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보고 만져보고 훈련시키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감사함을 정말 많이 여겨요 요즘에. 요즘에 더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을 하게 됐고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너무나 많은 선수들을 담당하게 됐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15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물거품처럼 됐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도 되게 좋게 이제 발현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 없이 논문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결국에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다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참 신기하네요. 제 덧붙이자면 정말 기가 막힌 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못 갔으니까. 결국엔 못 갔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22년도에 깨졌어요. 왜냐면 22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베가스. 니거커랑 리건 그런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과연 이게 들렸을까? 내가 단어를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밀러 사체프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장성엽 선수랑 니거커도 하고 되게 유명한 보디빌더들 많이 해주는 코치인데 그분이 트레이닝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끝나면 질문을 엄청 던졌어요. 제가 영어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때 왜 멈춰요? 아이소메트릭 왜 줘요? 익센트릭 템포가 왜 이래요? 갑자기 파운드를 왜 늘려요? 왜 이때 드랍을 해요? 드랍 세트는 왜 가져가요? 다 물어보고 다 적었어요. 보디빌더들을 가리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적은 게 결국에 근비대 운동 선수들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그때 든 생각이 와 내가 과거에 영어가 안 됐고 영어로 이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뭐 신장성 수축인데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하고 아이소메트릭에서도 템포 조절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냐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너무나도 고급 정보거든요. 근육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완전 전문가죠. 보디빌더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고림 마스터. 네, 완전 고림 마스터. 그 사람한테 배움을 어떻게 받은 거죠. 그대로 적용을 못하지만 왜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도움이 또 되는구나. 아 인생은 참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단 하루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도 무조건 일하거든요. 와이프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선수들이랑 일반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난 모른다. 이들이 날 찾아줄 때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처음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 안국동에서 처음 센터 할 때 정말 작은 평수였지만 거기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링기를 달고 살았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 부대찌개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돈을 걸어놨어요. 제가 몇 시에 무조건 나오니까 준비해달라. 네. 그리고 15분 만에 먹고 무조건 들어갔어요. 야. 그렇게 거의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패턴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부할 때 김밥만 먹었어요. 시간 아까워서.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거에 대한 도가 텄죠. 원푸드. 네, 원푸드. 원푸드에 대한 도가 텄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반찬 필요 없다. 하나만 하자. 근데 와이프가 요리를 되게 잘해서 아유. 여러 개 이렇게 해주면 다 먹죠. 다 먹죠. 그래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그냥 모든 퍼즐들이 결합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 체력이 되는 한 갑자기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네. Pressure is a privilege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테니스 제일 큰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 US 오픈 그 스테디움 입장할 때 써있는 문구로 알고 있는데 압박은 특권이다라는 문구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이제 여러 선수들 은퇴하는 거 봐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선수여도 그 스포츠가 진행되는 무대에서 결국엔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시점이 어느 정도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 시점일 때는 그 압박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이게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뭐 이런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는데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다들 찾아주지 않을 텐데 이렇게 뽑아주지 않을 텐데 대표팀에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뭔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되게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필드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이 조명처럼 카메라 안 담겨요. 조명은. 이 조명들처럼 뒤에서 빛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더 밝게. 제 불이 죽는 순간 이들은 빛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들으면서 느낀 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사실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운동 관련된 과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돈 벌기가 이게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필드가.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고 뭔가 스포츠 좋아해서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트레이너고 뭐 트레이너도 되게 다양한 방식의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뭐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네. 아슬레틱 트레이너도 있고 재활 트레이너도 있고 근데 이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박봉이라고 생각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입은 모르지만 잘 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트레이너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실지. 일단은 선수 트레이너나 재활 트레이너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장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현장에 와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빨리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에서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정도의 역량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현장에서 써먹으면서 더 나를 갈고 닦는 거지 그 안에서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떤 일정 수준은 뛰어넘어서 공부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업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2년 안에 그만둡니다. 일이 없어서. 구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저희 같은 센터에 들어오면 만약에 그 친구의 역량이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을 안 줘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돈을 못 버니까 도태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도파민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일하러 와서 뭔가 조금이라도 행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만 얻어가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그 정도를 채우는 건 괜찮아요. 여기는 회사지 가르침을 받으러 온 데가 아니거든요. 그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착각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현장에서는 본인이 못하는 걸 조금씩만 채워가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엄청 뾰족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밥 먹고 사는데 지장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재활 트레이너나 AT들이 손가락 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계속 일만 찾아다니고 돈만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돈 벌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이 공부가 너무 좋았어서 그냥 공부를 해왔다가 현장 들어왔는데 이거 재밌네? 이것도 할 줄 아네? 이것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모르니까 오늘 수업 다 끝내고 시간 내가지고 한 2-3시간 내서 논문 읽어야지.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제 거 챙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삶을 흘러가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한 파트가 있어요. 저도 뭐 화학적인 건 엄청 약하고 한데 분명히 그거에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리학적인 거나. 재활도 잘하는데 생리학도 잘한다? 그럼 주기화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요. 이걸 잘 짜는 순간 구단이나 어디에 헤드 코치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팀이 바뀝니다. 그 팀이 아예 변해요. 그럼 독보적인 네, 독보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허허발판 같다고 느껴지는 이 필드에서도 정말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먹고 사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 몸부터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공부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영어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체육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가 다 영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아는 지식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몇 년마다 또 논문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새로운 논문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끝은 없다. 한 파트를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관절이 있어요. 대부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관절. 그것만 죽어라 파세요. 논문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볼 수 책도 있는 보고. 거 다. 예.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한 파트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른 파트를 공부할 힘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모든 파트를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한 파트를 정확하게 끝내고 손상부터 해서 다 끝내보면 다른 파트 이제 해볼까? 한 파트 해봤으니까 할 줄 알잖아요. 공부는. 똑같이 하면 돼요. 말씀하신 게 약간 박사학위처럼 네. 박사학위에서 가르치는 게 사실 되게 뾰족한 걸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끝을 만들어내는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내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설명이 딱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랑 능력이 또 좀 생긴다. 맞아요. 네. 폐관 수련을 하고 들어와도 좋겠네요. 이 필드는.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왜냐면 괜히 조급하게 들어왔다가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틀레틱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AT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재활 쪽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차피 또 트레이닝 시작하고 나서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게 재밌다면 이 필드도 참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전 진짜 완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이 필드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저 이 필드 들어와서 손가락 반 적 단 한 순간도 없어요. 정말. 근데 그 전에 폐관 수련을 좀 했죠. 그때 경주 때 라크로스 같이 갔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스타트업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 폐관 수련이었어요. 논문을 몇천 개 읽고 영어 논문 읽고 영어 책 읽고 이러면서 내가 이것까지 봐야 돼 라는 책까지도 막 다 읽었었거든요. 정형외과적인 거 관련해서 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폐관 수련이었고 그 폐관 수련이 현장에 나와 보니 너무 좋은 자산이 돼 있었고 나만 이렇게 했네 이렇게 되는. 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랬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것만 잘 알아도 솔직히 취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좀 가볍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발목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본인이 또 발목을 인대가 3개나 끊어졌는데 요즘 점프하면서 또 잘 지내시고 발목을 접지르거나 뭐 인대가 다치는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보통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빠른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1번이 엘리베이션, 거상, 그리고 아이스, 그리고 압박. 이 3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 센터 내려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급하게. 밑에 계단이 3개가 더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발목을 이렇게 넘어가서 그 3개가 끊어져서 따다닥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끊어지면 소리가 나요. 소리를 질렀죠. 머릿속이 좀 하얘졌었거든요. 바로 다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계단 쪽으로 기어서 계단 5칸 위로 다리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질렀죠. 저희 쌤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거 인대 끊어졌다. 아이스 가져와라. 그 자리에서요? 넘어진 네, 상태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렀어요. 애들을. 아이스 빨아라. 이게 저희가 빨거든요. 이렇게 아이스를. 그래야 이렇게 완전 밀착이 되니까 봉지에서 아이스의 공기를 없애려고 빨아라. 네, 빨아라. 너무 아프니까 지금 제가 못 빠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빨아서 거기를 다 감았죠. 제가 타이머로 20분을 쟀어요. 왜냐면 20분 이상을 하면 동상이 걸리니까. 딱 디뎠는데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부축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왼쪽 다리였어요. 집은 갈 수 있죠. 자동차 페달은 밟을 수 있으니까. 엑셀과 브레이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이제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0m 거리인데 15분 걸린 것 같아요. 15분 동안 깽깽이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이거 인대 끊어졌다. 집 도착하자마자 아이스 또 됐어요. 그러고 베개를 10개 가져와라.
이거 무조건 거상해서 올려서 자야 붓기 안 붙는다. 아이스 대놓은 상태에서 자면 또 안 돼요. 동상 동상 걸려요. 걸리니까. 아이스 끝나고 바로 잤죠. 근데 베개를 그렇게까지나 올려야 돼요? 각도가 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와. 네. 그래야 붓기가 안 돼요. 붓기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붓는다는 의미가 안에선 전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투의 흔적. 그렇죠. 쳐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성벽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로 막 끄죠. 그러면서 막 거기가 막 너덜너덜해지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군의 사기를 제일 높이기 위한 게 뭐예요? 식량. 배부르게 먹이면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 몸은 뭐로 돼 있다? 피, 혈류가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제가 유산소를 했어요. 자기 전에. 손페달 네. 바이크요? 네. 유산소를 하고 또 아침에 아이싱을 또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근데 붓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당연하지. 세개 다 그렇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 개는 확실히 끊어졌고 하나는 살아있겠지 약간 이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 저니까 제가 하도 많이 보내니까 선수들을 어떤 선수 보내려고 왔냐요 저한테. 제가 아픈데요 이랬어요. 네. 어디 아프니요? 멀쩡해 보이는데 다리 아프다고. 붓기가 없으니까. 네. 초음파부터 좀 바로 보자고. 엑스레이는 뼈만 나고요. 이거 알면 진짜 좋은 게 초음파는 끊어지자마자 좀 초음파를 봐요. 그리고 MRI는 언제 찍어야 되냐면 붓기가 빠진 상태에서 봐야 돼요. 아, 붓기가 있으면 어차피 MRI 찍어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인대가 안 보여. 없어요. 세계 바깥쪽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청 놀란 거예요. 초기 대응 잘하셨다. 어떻게 이랬는데 붓기가 없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게. 일단은 제가 재활 한번 해보고 너무 아프면 제가 수술하겠다. 그날부터 유산소 1시간씩 맨날 했고 붓기 빼려고 괄사 있잖아요. 그 주변 조직 스카티슈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다 긁었어요.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스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흔히 그라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제 다리에다 이렇게 계속 긁고 그 근육 주변 부위 조직들을 제가 손으로 마사지를 계속했죠. 아이싱 했고요. 그때 당시에 혈류 빨리 돌게 하려고 했고 일할 때도 지금 테이블이 이 정도잖아요. 이거보다 높은 테이블에다 다리 올려놓고 일했어요. 붓기 없애려고. 얼마나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한 10일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발가락을 계속 움직였어요. 왜냐면 발가락을 움직여야 피가 돌고 기능을 안 잃어요. 발가락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2주 뒤부터 재활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죠. 스스로. 한 달 차 때부터는 런지 하고. 근데 그 인대가 없는데 재활이 어떻게 되나요? 그 원리가. 원리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뭐 좀 가져올게요. 이게 보시면 이 흰색 있죠. 이 흰색이 멤브레인이라 그래서 인대랑 건이랑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막이에요. 여기는 인대가 없는데 이 멤브레인 안에 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다 인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이 있죠. 이렇게. 이게 건이에요. 이게 건인데 얘가 근육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면 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이 건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대를 대체해요. 얘네가 잡아주면서. 그 가수 김종국이 네.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허리 근육 운동을 맞아요. 해서 좋아진 게 그런 부분이군요. 인대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근육은 재생이 돼요. 근데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쓰기 때문에 거기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은. 맞아요.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평생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강화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겠네요. 근데 제 직업 자체가 재활이잖아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재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선수 한 달에 한 명은 발목 다쳐서 오거든요.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좋네요. 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 엄청 강해서 손상 당한 부위에 대체제로 쓰인다. 그렇게 해서 운동 재활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발목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면 뭐 인대나 타박상 일어나서 붓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꽤 가파른 경사로 올려놔야 되고 얼음 아이싱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때도 이제 20분 넘지 않게 근데 계속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혈류가 빨리 돌 수 있게 유산소를 해야 한다. 주변 부위들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을 대실 때 완전 밀착돼야 돼요. 피부랑 완전 밀착된 상태로 얼음을 대야지
얼음 됐어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밀착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키모시스라 그래서 인대 끊어진 주변에 피멍이 들어요. 그러면 2도 파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열이 3단계까지가 있어요. 2도 파열이면은 한 50에서 70%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운동 제한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힘듭니다. 1도 파열은 그냥 내비두면 저도 1도 파열 한번 왔었는데 내비둬도 되는데 2도 파열 피멍 드는 게 보이면 웬만하면은 병원이든 센터든 가셔서 재활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좀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넘어지자마자 사실 올라와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계단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바로 얼음찜질을 했다라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처치를 해야 한다. 다치자마자. 왜냐면 다치자마자 전쟁 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꺼야 돼요. 일단 불은. 불은 바로 꺼야 돼서 그런 것들을 만약 하면은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복 기간을? 엄청 큽니다. 왜냐면 붓기만 빠져도요. ROM 만드는 거 있죠.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거든요.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그 가동 범위를 만드는 게 1번인데 그 동작을 빨리 취할 수가 있어요.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서 이렇게 만성이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 빼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모든 재활의 기초는 붓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조금 귀찮아도 이거 하나 하는 게 훨씬 빠른 회복 시간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 뭐 한 3분의 1 뭐 이렇게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0% 이상? 40% 이상이요? 네. 그 10일 신경을 쓰는 게. 네.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트레이너님처럼 이렇게 다 신경을 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대한 혈류 흐르게 하는 거랑 거상이랑 얼음 하면은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들 같은 경우에 끝나고 본인이 원래 안 좋았던 관절 있죠. 거기 아이스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야 후손상이 없어요. 옛날에 다쳤거나 그 관절 자체가 뭔가 삐걱삐걱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그 관절이. 특히나 유난히 뜨거운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에는 무조건 아이스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분.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냉찜질, 온찜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냉찜질을 어느 정도 며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다 빠진 상태면 이제 그때 온찜질로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혈류 빨리 돌려고 나중에 이제 온찜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뼈를 빨리 붙일 때도 초반에는 뼈 부러졌을 때 냉찜질 하는데요. 후 작업에서는 온찜질로 가거든요. 근데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온찜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 엄청 하는 거라서 염증 반응이 훨씬 심해져요. 일단 불 끄고 붓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네. 또 이제 도움될 만한 것들 중에 이제 평소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겪는 통증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무릎, 목, 허리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평소에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회사원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여기 오시는 회사원들 중에서 허리 통증 아니면 목 통증 아니면 손목 통증이거든요. 이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허리가 너무 아픈데 가끔 간헐적으로 엉덩이가 저리고 햄스트링이 찌릿찌릿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좌골신경통이라고 불리거든요. 좌골신경이 있는데 거기가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을 정말 꾸준히 해주시고요. 50분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는데 제가 잠깐 보여줄까요? 왼쪽 다리에 뒷 근육이 계속 저리고 하면 이 라인이 엄청 찌릿찌릿하면서 허리까지 안 좋으실 건데 엉덩이부터 다리를 꼬세요. 발목 있죠? 발목을 당기셔야 돼요. 당기시고 무릎을 누르세요. 그러면 뒷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엉덩이 쪽이. 그런 다음에 흉추를 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45도 정도만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상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가 스트레칭 되면은 거기 사이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저림 증상이 덜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칭만 좀 꾸준히만 해주셔도 완화가 되니까 디스크가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 했는데 증상이 완화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나 좌골신경통이었구나. 운동 열심히 하자 이제부터. 그리고 디스크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 뭐냐면 걷는 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크 전 단계예요 라고 하면 겁먹지 마시고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걷는 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뭐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30분을 걷든 끝나고 나서 30분을 걷든 회사 퇴근하면서 걷든 계속 걸으셔야 디스크판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이렇게 근육이 밀면서 적당한 압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 복잡해요. 왜냐면 목은 솔직히 저도 아프거든요. 저도 아파요. 왜냐면 저도 컴퓨터 많이 하고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저도 컴퓨터 하루에 한 막 6시간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하나에 몰입하면 한 7시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서 목이 안 좋아지면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요. 눈이 안 좋아져요. 눈이 침침해집니다. 편두통이 간헐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후두하근이라고 있어요. 후두하근이 어디냐면 뒤통수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쓱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세게. 이렇게 누르면 엄청 아프실 거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시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풀어주셔야 되고, 목은 웬만하면 폼롤러를 매일 해주시는 거를 저는 폼롤러. 네, 저는 폼롤러 만든 사람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수들한테도 근질 안 좋잖아요. 저 욕 많이 먹었잖아요. 형한테 근질한 짓.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폼롤러 안 하는 사람들이 네. 근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물 안 먹는 사람들, 짠 거 많이 먹고. 근육은 너무 단단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근육은 내가 힘을 줬을 땐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고 말랑할 때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항상 딱딱한 애들은 피로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면 근육이 완전 텐션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몸에 긴장감을 계속 갖고 산다는 건데, 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폼롤러 많이 해. 네. 폼롤러 많이 하시고 네. 명상도 좀 하셔야 되고, 명상도 하셔야 돼요. 긴장감 엄청 높으신 분들은. 몸을 좀 전체적으로 릴렉스하는. 네. 그래서 요가도 저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 요소로 발휘가 되니까 꼭 명심하시고. 주영님 먼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것이나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절대 잃지 말자. 제가 뭐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많은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본질이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 그렇죠. 현혹돼서 이 본질은 절대 잃지 말자가 매일 저녁 기도예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게 안 보이고 너네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떠나라. 그게 맞다. 너네를 위해서. 너네는 프로 무대에서 10년, 12년, 길면은 한 15년 기간 동안 너희 몸을 다 쓰면서 그 직업을 위해서 희생을 해나가는 건데, 그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는다. 예전에는 다 얻고 싶었거든요.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재는 내가 이거를 얻으면 무조건 하나는 잃게 될 텐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잃죠. 현재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 수업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데, 그럼 건강을 잃어요. 제가 오늘도 커피를 한 8잔? 9잔 마신 상태고, 밥도 제 와이프가 걱정을 진짜 많이 해서 저한테 주먹밥을 요즘에 싸주거든요. 네. 결혼 초기에는 밥을 제가 이렇게 못 먹고 다니는지 몰랐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저녁 가면은 정말 밥을 맛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도시락까지 좀 싸서 챙겨주거든요. 제가 얼마나 못 먹는지 아니까. 50분 하면 10분 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10분이 저한테 쉬는 게 아니라 그 10분 동안 선수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 이거 부족하고 이거 때문에 다음 수업 때 이거 준비해와. 이런 걸 얘기해주기 때문에 이 선수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선수 수업이 막 이렇게 물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거? 근데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요? 한 타임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A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도 중요한 선수고 B 선수도 중요한 선수예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는 모두가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칠 못하시는 거군요.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네.
약간 강박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원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없으면 제가 없어도 누군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저를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만족감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어주는 건데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면 저를 갈아 넣는 거죠. 제 인생이 아니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롱런을 하기 위해서 네. 안 하던 행동은 해요. 최대한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원래 산책 같은 거 안 했거든요. 30대 중반 후반으로 다가서면서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에서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200ml를 주고 영양제를 줘요. 그럼 그걸 다 먹고 출근을 하죠. 애요, 애. 이게 뭐 제가 아까 뭐 프레셔에서 프리빌리지 얘기하고 다 이것도 이제 한때가 있으니까 최선 다해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러다가 꼴가닥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좀만 밸런스 찾아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네.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와이프가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와이프가 집에서 엄청난 편안함을 제공을 하고 전 다정한 그냥 건강만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와이프가 챙겨줘요. 네. 근데 스낵 마시면서 옛날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 안국동에서 네. 센터 할 때는 네. 일주일에 3번 맞았어요. 지금은 뭐 한 달에 1번? 그 정도면 엄청 양호한. 결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결혼을 빨리 하시면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네. 대표님 생각하실 때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공한 삶은요.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 그리고 손가락 팔지 않는 거 그럼 성공하셨네요. 아니 그거보다 계속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약간 과정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그 안에서 만족을 순간순간 계속 조금씩은 느낄 텐데 인간이기에 그거 만족이 잠깐이고 사실 대학 합격하셨을 때 엄청 기쁘셨죠. 네. 또 회사 또 들어갔을 때 또 기뻤거든요. 아니세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안도가 컸던 것 같아요. 대학교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회사도 한국 안 돌아가도 되겠구나. 행복했죠. 네,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도파민들이 돌이켜보면은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내 삶이 되는 건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순간 쌓인 게 성공이지 않을까. 일생에서 성공이라는 건 사실 없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만족?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순간 지금 주영님이랑도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1년 뒤에 이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추억일 거고 돌이켜봤을 때 이것도 도파민이 분명히 분비될 거예요. 이 순간이 저희한테. 그러면 이것도 성공한 삶의 일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내가 아는 사람과 이런 짧은 이야기지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쌓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누구나 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모두가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억했을 때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려면 또 계속 발전하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더 나아가려고 하면서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성공하는 삶을 위한 태도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감사한 모든 결과에는 내가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나라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감사함이 성공이다. 감사함이 모여서 또 성공이 된다. 네. 좋네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최근에 드는 건요. 미국에서 엑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능적인 트레이닝과 각 분야의 육상이면 육상, 하키면 하키, 거기서 최고라고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학습하러 가요. 1년에 한 번. 워크숍 같은. 네, 엄청 크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모이죠.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트레이닝을 배우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제가 만들고 싶은 센터는 외관은 되게 한국적이고요. 안에는 정말 과학적인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안국동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뭐 한옥적인. 맞아요. 너무 멋있겠는데. 네.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한국은 저렇게 되는 데도 있구나.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K 스포츠 트레이닝.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롤 모델이나 멘토 같은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경민 교수님을 제일 존경하고 원래 그분이 마이애미 대학원 교수님이셨는데 코로나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성대를 들어간 이유도 그 교수님한테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 때문에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교수님의 첫 가르침이 뭐였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교수님이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메일이 오셨어요. 너의 색깔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메일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색깔이 뚜렷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는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각자 개개인한테는. 근데 그 개개인들을 융화시켜 줄 수 있는 색깔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가더라고요. 트레이닝 할 때만큼은 제 색깔이 정말 뚜렷하지만 사업할 때만큼은 이 색깔을 융화시켜 줄 수 있는 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조화롭게 뭔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색깔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방향성을 잡아놓으면 그 방향성을 향한 시선 때문에 걸리는 기회들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빠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게 참 좋을 수 있겠다. 맞아요. 이 교수님한테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잠깐 마주칠 때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인사이트를 엄청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 한 분 있는 게 참 인생에서 너무 든든하죠. 네.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슬기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서 업앤다운들을 보면서 이것들 다 하나로 이렇게 결국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참 재미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참 인상 깊었고 저희가 마지막에 봤을 때가 거의 한 7, 8년 전인데 맞아요. 경주. 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그 사이에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먼 길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샌디에고 네. 와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슬기님과 함께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는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슬기님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다치지 마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